63세 여성 순자씨, 불면증과 어지러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정신과? 내가 그런 데 갈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보다는 더 강한데,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데 올 사람은 아닌데. 그는 40년 넘게 가정주부 생활을 했고 시부모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은 63세니까 제때로쯤 되겠네요. 58년 개띠. 60대 후반. 밥 줘. 물 좀. TV 소리는 좀 줄이고, 지시, 명령, 어디가, 누구 만나, 확인. 윗사람 행세를 하니까, 가부장적이니까 부인을 아래로 봐서, 낮게 봐서 대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야 하잖아요. 물처럼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상하적이어서, 상명하복적이어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인내, 나 하나만 참으면 가정이 깨지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 내가 거둬야지. 그리고 자라기도 6남매의 장녀였습니다. 집에서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느냐? 여자가 그렇게 말대꾸 하면 안 된다. 이름도 순자잖아요. 순자. 우리나라 여자 이름 중에 아마 순자 많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순한 아이, 순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여자로서 순종이 미덕이라는 거, 남편에게,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삼종 지적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 세 남자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을 강조하고, 동생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동생들 돌보고, 때로는 부모 노릇도 아이들, 동생들 업어 키우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어릴 때도 살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자기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남자 교사들한테 남녀 차별 예사로 들었죠. 그리고 병원 가니까 의사가,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자기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니까 참아야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치료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한번 그 젊을 때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교복 입은 애띤 16살 먹은 그 교복 입은 사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진에 나오는 당신하고 지금의 당신하고 다른데, 사진에 나오는 당신에게, 그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 내 잘못은 아니야. 넌 괜찮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눈물이 범벅돼 가지고 그 50년 전 자신에게 자기 하고 싶은 지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카타르시스, 정화가 돼 가지고 시원했고,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도 이제 자기가 속에 응어리진 그런 이른바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많아서, 부모도 그랬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학교에서 교사들도 그랬는데, 이제 옛 모습의 청순한 나를 보고 자신에게 말을 해주니까, 내가 또 다른 나에게 말을 해주니까 남편에게도 이제 뭔가 할 말, 속에서 막 끓는 게 있었지만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가부장적이었던지 남편은 가정 살림도 경제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확인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주도권을 거머쥐고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도 하고 싶었고 또 어릴 때는 피아노도 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도 크고 그래서 일주일에 피아노도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또 정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이러면 또 저 여자가 어떻게 됐나?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겁먹고 말을 못했는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데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피아노 학원 일주일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씩이라도 가서, 어릴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순덕이랑 순심이랑 그렇게 하는 걸 나는 이 순자는 못했는데 그걸 그래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 내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고 그동안 쌓였던 그것이 이렇게 터지려고 한다든가 하는 자기 감정도 이야기하는데 역시 남편은 무뚝뚝하고 담담한데 그렇다고 바락 화를 낸다든가 뭐 미쳤다고 한다든가 아이들이 이제 같이 가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 말을 하게 되고 피아노도 치게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나갔느냐? 야, 내가 밥 안 챙겨주고 또 물도 떠다 바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피아노 이렇게 배우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은 내가 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피아노 치고 도서관 들러서 이렇게 뭐 책 빌리고 또 보고 올 테니까 저녁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도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이야기하고 정말 도서관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을 느꼈는데 내가 지금 밥 때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그러나 그것도 또 참고 역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큰딸이 언제 오더니 엄마 얼굴이 참 요새 표정이 밝은데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리고 작은 아들도 와가지고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고. 그리고 작은 딸은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 맨날 집에 오면 그렇고 이 아빠랑 또 관계도 그렇고 뭐 대화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지시 명령만 하고. 그러면 순종했으니까. 근데 둘째 딸이 내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는 정말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엄마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자존감은 3대를 망하게 하고 3대를 흥하게도 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이렇게 잃어버린 다 도둑맞은 어머니가 키운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겠어요? 자녀 결혼한다 하더라도 양육할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자식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순자씨가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래, 내가 좀 변하기는 변했는가 보구나. 뭔가 이제 진료실에 가서 이렇게 서서히 상담을 늘려가면서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큰맘 먹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또 심리에서 또 신체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니까. 그래서 오늘의 책은 이런 책입니다. 자존감 도둑,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준용이 쓴 자존감 도둑. 6월 우리 자존감 많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여러저러 이야기가 있죠. 대통령에서 그 지방 의원까지 지금 선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당신은 누구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개인 대통령이죠. 어떤 의원보다도 개인 의원이죠. 여러분 가정의원의 의원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존감 도둑질을 해가는 사람이 누구라면 누구도, 근데 어찌 보면 참 저질 윗물부터 뭐 아랫물까지 저질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는커녕 자존감을 충전시키기는커녕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저질
정치인들에게, 특히 여당 보면 마음이간 최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질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밖에서도,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또 집에서 누구에게도, 아니 스스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도둑질하는 수도 있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준용이 작가가 유튜브에서 해봤더니 역시 자세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자세하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래서 글로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이 역시 말보다 나아요. 전달하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쉬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쉬죠. 왜? 이것은 쉬우니까. 그러나 쉬운 데에는 역시 얻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쉬운 것이 능사는 아니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 쓴 이 심도 있는 자세한 자존감 도둑 이야기를 6월에 읽고서 자기 이 자존감이 바닥나지 않도록, 만일 바닥났다면 충전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심리 도식 치료 5단계인데 그것을 말로 쉽게 일반인도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번 읽어보면 자기 자존감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존중하는 느낌이잖아요. 자기 가치에 대한, 이준영 씨는 뭐라고 했냐면 주관적 평가라고 했어요.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나는 개인 대통령으로서 자존감이 충만하다.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안 돼.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생긴 건 뭐 키도 작지, 얼굴도 그렇지, 아니 머리털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수가 있죠. 스스로. 그러면 자존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존감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죠.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를 높게 해야 돼요. 나는 불교 석가모니 얘기했던가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천상, 하늘 위로도, 천하, 하늘 아래로도, 유아, 오직 내가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홀로 존귀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유 때문에 나만 존귀하다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배타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낮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뭐 저질 장사치 대통령, 아니 국민이 상전인데 국민을, 그리고 그런 회장을 갖다가 저질 장사치라고 하면 다른 이 자영업 하는 사람, 망해가는 자영업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직 존귀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만 또 존귀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 그래서 대통령의 말도 이렇게 자존감 도둑질해가는 수가 있죠. 저질은 자기가 저지르면서 정치하는 친구들, 진짜 저지들, 여당에 뭐 특히 운동권 이런 친구들 정말 저지들 많죠. 이런 친구들이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 가려고도, 내가 자존감이 충만하면, 내가 내 자존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누가 저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질이에요. 요구하는 입이 저질이죠. 왜? 자존감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틀. 이게 언제 형성되느냐? 어릴 때부터 형성돼요. 저자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이 자존감을 타고나기도 하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부모한테 다 빼앗기고, 학교에서 다 빼앗기고, 이렇게 사회에서 빼앗기고, 정치하는 친구들한테도 빼앗기고, 여기저기서 부자들한테도 빼앗기고, 그러면 내 자존감 하나도 안 남죠. 방전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존감 도둑이 누군가 확인해야 되고, 아니 또 나 스스로 난 안 돼. 할 수 없어. 스스로 자존감을 방전시키면 더욱더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을 보는 틀, 이 저자는 뭐 틀이라기보다도 렌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렌즈를 어릴 때 형성하면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 렌즈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와 동화된다는 이야기죠. 자기와 일체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릴 때 생긴 자존감은 형성할 때는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짧고 부모에 의해서 딱 몇 년 만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형성되는 수가 있지만, 그 자존감은 아주 단단해서 커서 바꾸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어찌 보면 그 습관처럼 자존감이 쌓여서, 여러 자존감이 모여서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습관이 되는 거. 그런데 자존감 도둑이 영향력이 크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실현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실현적, 자기예언적으로 난 안 돼 하면 진짜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언어는 인식을 지배하고, 인식이 언행을 지배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또 확증편향적이에요. 확증편향적이란 건 뭐예요? 자기가 어릴 때 부모나 교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를 잘못 끼웠는데, 이게 도수가 잘 안 맞는데도 그게 이제 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그 틀로 세상을 보니까 잘못된 렌즈인데, 잘못된 이 편향된, 그래서 난식, 근시인데 이걸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또 거기에 또 색이 낀 수도 있고 그러겠죠. 색깔이. 언어 일관성, 이런 것들이 내 심신을 지배한다. 그러면 이 그 자존감 도둑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자존감 도둑의 유형이 여기서 3가지가 있는데, 요구형이 있고 처벌형이 있고 죄의식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준용 이야기입니다. 요구형 이야기란 건 뭐냐면은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자신을 설정해. 이상적 자아를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완벽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더. 외모 예뻐져야 한다. 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형 그 중독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완벽주의자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요구형이라고요. 처벌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자아가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또 타인도 될 수가 있겠죠. 증오하고 학대하고 이러면 부끄럽지. 이러면 내 책임이지. 자책하지.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단계라기보다 자기를 그보다도 더 강하게 어찌 보면 그 압박하는, 처벌하는 상태까지 가는 이런 처벌형 자존감 도둑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형이란 거면 자기를 단죄하는 거예요. 자, 두 유형이 섞여 있는 데다가 내가 어떤 욕망이 일어난다. 나에게 어떤 그 생리적 욕구가 있다.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다. 또 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본능적인 거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이기적이다.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조금만 참으면, 아까 장력 컴플렉스, 이런 건 여기서 생기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큰딸은 집안의 살림꾼인데, 그리고 큰딸은 좀 희생하더라도 이 똘똘한 집안에 그 한 놈 밀어주기 그랬잖아요. 옛날엔 남자를 밀어주고 여자는 학교 안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딸은 더욱더 그러죠. 때로는 또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이렇게 또래들 또 보면은 공장 같은 데 다니면서 남동생 가르치고 그런 그 이야기가 또 잘 풀려가지고 정말 희극이 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비극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아주 결혼도 늦게 했는데 그나마 또 남편도 시원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공부한 동생들은 그 누나나 언니 돌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세상에는 희비극이 있죠. 희극도 있는가 하면은 우세할 극, 비극, 우려할 극도 있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자존감 도둑들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게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구형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더 잘해야 돼. 완벽. 왜 남들은 잘하는데 넌 못해? 비교. 아니, 더 좀 참고 더 뭔가 분발해야지. 안 돼. 뭐 거부한다든가. 이게 요구형이 그런 말하기를 남한테 하면 남 자존감을 도둑질하는 거겠죠. 자기 스스로한테 하면은 자기 자존감이 그만큼 새나가겠죠. 그 다음에 처벌형은 비난하고 안 돼. 넌 안 돼. 모독. 자기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참 창피하다. 정말 쪽팔린다. 일반화. 뭐 조금 잘못했는데 뭐 이를테면 그 의대 갔는데 이걸 가지고 자존감 도둑 가지고 시험을 봤다. 그럼 이 과목 F 나왔다. 펑크 났으면 그 과목 펑크 난 거죠. 내 인생은 틀렸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또는 부정한다든가 난 안 돼. 난 몹쓸애야. 비하한다든가 낮게. 우리 사촌이 뭐 공부 잘하면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역시 나는 뭐 이렇게 죄의식은 단죄 또는 걱정, 자책, 불안,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말에서 언행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칠 수 없느냐? 자존감은 타고나지 않고 길러지니까 고쳐질 수가 있죠. 그 고치는 단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5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존감 도둑을 맞았다는 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 자존감 도둑이 나에게는 뭐다.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말이다. 그 모욕적인 체벌을 했던 그 교사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성적 반박. 논리적, 이성적인 반박. 난 당신이 나한테 모욕을 하고 나에게 열등감을 주려고 하지만 내 자존감 도둑이 돼가지고 내 자존감을 다 훔쳐가려고 하지만 난 안 줘. 내 자존감 안 줘. 내 자존심 안 줘. 내가 안 주면 누구도 못 훔쳐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반박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당신 판단하지 말고 나 저질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더 저질이야. 저질스럽게 노니까 저질 눈에는 저질밖에 안 보이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이성적인 반박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니 국민이 왕인데 손님이 왕인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해방이 돼야 한다. 감정적 해방. 감정적으로 벗어나야 돼요. 아까 이 순자 씨처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존감 도둑을 많이 당하면 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자존감이 어찌 보면 방전된 상태에서 살다가는 슬픈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일시적인 혼란이 온다. 겪게 된다. 혼란이 오죠. 야,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 내가 조금만 참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조금만 참으면 애들이 이혼한 이 자식의 딸이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결혼할 때 뭐랄까 이 편부모 아래서 자란 그런 아들이 아닐 텐데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러다가 남편하고 또 막 부딪히면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황혼에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혼란 견디면 바라는 삶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걸 얻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했지만 뭐 그 단계 무칼로 자르듯이 딱딱 그렇게 나누지 그러겠습니까? 더 세분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인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에서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저도 읽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존감 도둑이라는 책을 6월의 책으로 소개해 봤습니다. 자존감 도둑. 여러분들 내면의 자존감 도둑은 언제 형성되었는가? 내 자존감이 이렇게 미약한 것은 나 때문인가? 아니면 외부 때문인가? 자존감이 오는 데가 되게 내재적인 것이 있고 외재적인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델링이 있고, 즉 밖에서 오거나 안에서 생기거나 내가 모델을 누구 삼아가지고 닮았거나 그렇게 자존감 도둑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형태는 이런 형태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그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석가모니 말처럼 유아독존, 뭐 자기만 홀로 독존, 그런데 나만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어도 절대적 자아가 존귀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찮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리불성, 모든 것이 부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가 보면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저질스런 돼지가 보면 다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나한테 저질이다 하더라도 아니야, 네가 돼지니까 딴 사람이 돼지로 보이는 거 본데 나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야. 네가 바로 자존감 도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들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집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해서 남자들보다 잿더리만 해도 60대 후반만 해도 더 자존감 도둑질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고,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일단은 내가 자존감 바닥이 났구나. 그러면 유튜브를 보든 책을 읽든 충전하는 길을 또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6월의 책으로 자존감 도둑, 이준용, 지금 개업의 같으네요. 고려대 의대를 나와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된 이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고맙겠습니다. 제 설명보다도 직접 읽어서 깨닫는 게 훨씬 낫겠죠. 감사합니다.